네, 오늘과 내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체제에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하고 있고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의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하은호 인하대 초빙 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시장 편집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저희 현지의 동행 취재관 기자의 리포트도 전해드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방문 중입니다. 거기서 경제적 성과가 적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에겐 조금 더 희망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고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비즈니스 외교, 네. 또 하나는 대북 북한에 대한 제재 공조 문제. 두 가지 다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국제 제재가 풀리고 네. 이란이 8%, 연 8% 경제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네. 야심찬 그런 경제 재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시에 이란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지금 한 52조 원 규모의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이란 간의 경제 교류가 네. 과거에 우리가 한 170억 달러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최근에는 반토막도 더 나은 상황인데 네. 우리로서는 이란의 그런 경제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내 경제 사정이 아주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회복의 어떤 디딤돌도 네.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북핵 제재 문제는 아무래도 이란의 우방국이 우리보다는 지금까지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산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으로 북한이라는 말은 지적은 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거든요. 핵 개발하는 데는 우리는 아니고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명함으로써 우리로서는 대북 어떤 제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 측면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크게 지나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보수 진보 언론을 떠나서 다 일단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호평을 한 것 같은데 강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네. 이란 러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서 일정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평가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네. 다만 지난 MB 때도 이 MOU 형태로 96건을 체결했다 이런 말을 했지만 나중에 실제 성사된 건 16건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후속 조치가 아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 후속 조치를 갖다가 꼼꼼히 잘 해야 그 성과들이 다 우리 부대에 담기겠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면 수출 대상국으로서만 또는 돈 문제로서만 이란을 볼 게 아니라 문화 교류나 인적 교류나 이런 베이스가 깔리는 상호 이해가 증진이 되는 관계로 발전을 해나가야 그 한 이란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해 가지 않나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단계로 좀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중동 정책도 사우디 일변도에서 이란이나 터키를 균형 게임에 이제 집어넣는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는 좀 불쾌해하거나 반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면서 사우디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강 국장님께서는 조금 주의할 만한 리스크 요인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 지적하신 부분이죠. 사우디랑 이란, 시아파와 수니파 다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나올 법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정권의 제2의 중동부 작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그때 당시에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4개국을 방문하고 이번에 이제 이란을 방문함으로써 중동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세계에서 4위였던 원유 매장량이라든가 그리고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로 전략적 동맹 관계 구축이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외교라는 것이 서로의 실익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란 측에서는 이란의 어떤 세컨더리 보이콧 이후에 제재를 해제한 이후에 어떤 그 제재 이후의 어떤 체제 안정에 네. 핵심적인 역점에서 정적인 실익을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철도, 항만,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실익 플러스 저 과거에 이란이 핵 제재에서 탈출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북한이 이제 최근에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그런 외교적인 실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원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 저는 강 국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 52조라고 지금 일단은 포장은 됐지만 네네. 실제로 그게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까지는 조금 후속 조치가 필요할 텐데. 네네. 제가 보기엔 오늘 예. 뭐 가문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그 국내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뭐 남북 문제나 또 뭐 구조조정 문제로 뭐 해운이나 조선 뭐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이번 20대 총선 민의를 보면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의 문신도 상당히 네. 전보다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 이란 그와 한국과의 그 관계는 이번에 그 52조라고 얘기했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예. 발휘할 수 있는 아마 중요한 그 대한민국의 선물이 아닌가. 일단 긍정적으로 네.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란과 한국은 뭐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그 공동체를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가 또 있고, 또 2달 전에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이란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그 중국 수상도, 중국 주석도 이란을 방문해서 이란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큰 성과를 거두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느냐 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란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예. 타 국가에서 상당히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 네. 하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파가 다르다 그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제 52조라고 하지만 이것은 MOU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지금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금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 또 달러 결제를 지금 뭐 허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52조가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뭄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가뭄 속에 단비가 한번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예. 후속 조치에 성과를 거두느냐 이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못지않게 국내 정치권이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인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일단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자 하는데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강 국장님, 네. 김종인 대표가 받겠습니까? 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네. 저는 김종인 대표가 뭐 그걸 갖다 나는 거부한다 이런 반응보다는 뭐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이제 진퇴 문제를 갖다 결정한다든지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조기 전대의 어려움까지 포함을 해서 조기 전대론을 갖다 주장하던 분들이 네. 이제 거둬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절충은 이루어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뭐 지금까지 좀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갖다 많이 듣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그랬기는 했지만 의혹 이런 얘기 불쾌하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리가 돼가면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일정한 비노 세력의 구심점 역할 정도로 역할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교수님은 이 절충안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기 전대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예. 초 전대 연기론 그 사이에서 8, 9월 절충안으로 이렇게 딱 시기적으로 딱 중간이에요. 결정이 내려졌는데 뭐 시기보다도 현실적으로 하나는 6, 7월에 전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구성을 해갖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전대한다면 거기에 모든 당력이 집중이 되고 뭐 그 전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대 국회 첫 그 시작에 원구성에서 시작한 이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8, 9월 그때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하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문제는 친문 세력이 더 이상 김종인 대표와 같이 가지 않는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뭐 한두 달 더 늦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12월 또 내년 초로 이렇게 한다면은 현재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그대로 굳어지면서 내년 대권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미 그동안의 여러 과정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문 친노 세력은 4.13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임시 지도부 말하자면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서 내년 대권까지 간다는 그런 구상하에 김종인 대표 체제를 끝낸 건데 그러나 6, 7월에 바로 끝낼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 배은망덕 하는 거 아니냐. 어려울 때 모셔온 분을 말이야 그렇게 쫓아내볼 수야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명예롭게 좀 시간도 두면서 명예퇴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김종인 대표의 선택이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 아직 나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에 대한 뭐 문재인 대표와 친문 세력의 거부라고 해서 당장 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아니면은 7, 8월 아니 8, 9월까지 가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자기 역할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권 후보로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다른 대안들도 수시로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카드도 얘기하고 하다못해 뭐 이재명 성남시장까지도 얘기했는데 뭐 손학규 카드도 있을 수 있고 김부겸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비노 그런 세력들의 어떤 좌장격이 되시면서 새로운 어떤 야권의 체제 개편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등 김종인 대표가 평소에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국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를 그만두시더라도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방노인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다. 야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걸로 봅니다. 네, 지금 뭐 아직 김종인 대표의 최종 입장이 안 나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까지도 좀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지금 고 교수님 얘기는 문재인 진영과 김종인 진영이 일단은 틈이 벌어졌다 얘기인데 뭐 갈라선 거죠.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김종인 대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그 내부에서 또 선명성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어떤 계층에서는 김종인 대표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앞으로 대선 중면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찔러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그러나 이제 김종인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멘트를 보면 단언이 아니고 어떤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계속 정치적인 수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어떻게 뭐 하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직 길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애초에 그 처음에 당에 들어왔을 때 비례대표 사퇴 파동이 있을 때도 나 그냥 다 던지고 나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례대표를 사퇴한다는 말이 아직 없고 내 역할이 끝나면 비례대표직도 던지겠다고 애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는 걸 봐서는 아직은 상황을 보면서 좀 길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방금 전에도 김종인 대표가 연석회의에서 뭐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 한번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구성을 하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당대회를 갖다가 하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 올 적에 당 대표가 되려고 생각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 대표에 대한 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서 뭐 추대니 경선이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매우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거창 대책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솔직해서 연기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멍해에서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 멍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8월 말 전대까지는
그 카드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 제가 워딩을 보면 좀 보기에는 당장 던지고 싶은 느낌도 듭니다. 뭐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시지만 진심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 김종인 대표가 보는 거는 워낙 고수시기 때문에 네. 정치 고수이시고 달인이시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오늘 어떻든 전대가 연기된 거는 주류와 비주류의 어떻든 똑같이 네. 그 원하는 바의 그 합의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더민주가 앞으로 그 주류 측에서나 비주류 측에서도 원하는 게 당권과 다음에 내년에 대선이 네. 가장 큰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때 김종인 대표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김종인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주인과 지금 전세 주인과의 네.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세 집- 세입자. 예, 예. 세입자 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고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못질도 하고 예. 막 뜯어 고치다 보니까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8월 말까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넉 달이니까 예.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구조조정 문제부터 해갖고 김종인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역할이 거기서 부여될 것이고 또 7월 달 정도 되면 손학규 상임고문이 동아시아 미래재단을 통해서 아마 다시 정치판으로 나오지 않으실까 하는 예. 예견되는 상황. 그다음에 주류나 비주류 측에서도 김종인 대표를 서로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관계를 김종인 대표가 생각했을 때 8월 말까지 가는 게 결코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8월 말 이후에는 김종인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당대회 혹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예. 지난번 합의 추대를 하시고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이후 아마 본인은 합의 추대가 물 건너가면서 합의 추대성 경선을 일부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곧 나오신다는데 네, 형식적인 경선. 최근에 네. 박지원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런 경선 관련해서 자세히 물어보셨다고 내가 들어서 여기 나와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뭐 이름만 들을 뿐 이름만 되면 금방 아실 분하고 만났는데 그런 것을 자세히 묻는 거 보면은 당권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네. 같더라 했는데 이미 친노나 친문 세력들이 합의 추대라든가 그런 것은 불가 쪽으로 네. 또 김종인 대표 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뭐 이렇게 당내에서의 어떤 당직으로서 역할보다는 새로운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찾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뭐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수로 대권 네. 후보 상수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네. 김종인 대표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어떤 표의 확장성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본인이 그 선상에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로 연장선상에서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당의 힘을 보태줌으로써 수권으로 갈 수 있는 데 네.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그렇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그만두신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그만둔다든가 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든가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더 정치를 활발히 하는 예. 당 대표가 아닌 뭐 국회의원 김종인으로서 그 정치적 역량과 경륜을 가지고 더 활발히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메이커보다도 본인은 킹을 만드는 진짜 네. 그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팽당하는 일은 안 하고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을 자기가 찍어서 킹을 관리해가지고 그 사람을 킹으로 만들어서 네. 정말 자기가 집권 후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뭐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내 어떤 구조, 역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어떤 당직이 없을 때 과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2004년도 그때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이병헌으로 당선됐을 때 거의 중앙당에서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 중앙당에서 6명의 의원이 의원회의를 할
때도 의원총회를 할 때도 거의 참석하지 않으셨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당에서 어떤 당직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또 상당히 거북스러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입장은 조금 잠시 뒤에 최종 입장이 나올 테니까 이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요. 그 새누리당도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후보자 간 토론이 상호 토론이 지금 이 시간 진행될 텐데 강 국장님 오늘 3파전이지 않습니까? 네. 좀 결과 어떻게 누가 또 우세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전에서부터 예. 이야기를 했는데 정진석 의원이 좀 강력하지 않느냐.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어려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잘 극복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선거도 치러냈고, 그다음에 뭐 본인은 좀 아니라고 그러지만 고가 피부과 진료 받은 뭐 그런 논란들도 있었고, 뭐 서울시장 경선 때 그런 논란이 것들도 됐었죠? 이제 다 겪어나온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국민의당 쪽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단 말이죠. 거기를 상대를 해서 제2당으로서 교섭을 해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만 해도 좀 무게감 있고 신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쪽을 갖다가 의원들이 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정진석 의원을 갖다가 지난번서부터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기준 의원은 보통 때 같으면 상당히 지금 뭐 강한 후보로 이렇게 꼽혔겠지만 총선 이후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의 힘을 결집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친박표가 정진석 후보에게 몰릴 것이다. 그런 전망이시죠? 이제 친박이 이렇게 단결되지는 않겠지만 분산돼 가는 과정 속에서 정진석 후보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원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20대 그 여당의 원내대표는 아마 딴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20대 민의가 과반을 획득한 당이 없이 3당 체제로 갔던 것도,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이번에 해야 될 일이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다음에 당권, 전당대회, 그다음에 대권까지 연결되는 아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세 분이 출마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그 변수들이 있지 않나. 그래갖고 그 당선자들이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 3-4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보면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하고의 교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뭐 정진석 1번, 그 기호순으로 하면 1번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MB 시절에 정무수석도 하셨고 또 다양한 그 야당 또 원내대표도 했던 경험,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자로서의 장점, 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유기진 의원은 친박은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어떻든 청와대하고의 교감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아마 당선자들이 선택하는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보통 뭐 다 아시지만 그 협상의 대가, 그 의회 민주주의 신봉자, 그 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세도 보면 이번 당선자 중에서 거의 최고 많은, 뭐 두 번째로 많지만 최고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과의 파트너로서 잘 해나갈 수 있겠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현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경선에.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친박이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거, 122명 중에. 그 다음에 초선 의원이 45명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초선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후보자들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같이 만날 수 있는 처음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세 후보들이 누가 가장 진실성 있게 새누리당을 개혁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후보가 가장 중도적인 지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박 성향의 나경원 의원이나 또 친박 성향의 유기준 후보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사실 그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MB 시절 그 정무수석 할 때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같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정진석 후보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두 분 다 정지석 후보를 예측하셨는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비밀 투표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네. 국회의원 현역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봤을 때 민의를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 경우 박지원 원내대표가 된 것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석권을 했기 때문에 호남 출신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로서 가장 맞을 것이고 새누리당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상당 부분 이탈을 많이 했고 네. 수도권에서는 참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청권에서 새누리당 이번 총선에서 아주 효자 지역이 충청권이다. 그런 차원에서 충청권 원내대표를 뽑아주는 것이 어떤 총선 민의를 받드는 그런 새누리당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파별로도 따져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절대 친박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몇 번씩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뭐 대표를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유기준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뭐 정지석 의원 예. 당선인 두 분이 선지 결정을 하는데 충청 출신인 정지석 의원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총선 민심이라면 이제 충청권 입장에서는 정지석 의원이지만 오히려 쇄신 이미지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쇄신 요구를 하는 예. 측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원내 총무라는 게 크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가지죠. 네. 당에 대한 장악력. 두 번째는 3당 체제에서의 협상력. 협상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참패 이후 당을 어떻게 재건해서 화합과 이렇게 네. 통합을 통해서 새롭게 내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그런 차원에서 뭐 의원들이 저기 판단할 건데 1차 투표에서 끝날지 2차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원내대표 1차만 끝나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테고 보통 결선까지 가면 조금 더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원내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습니까? 3파 정도에서는? 거의 보통의 경우 결선 투표로 갔죠. 오늘도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어느 정도 유기준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아니요. 저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도 유기준 후보 제가 보기엔 유기준 후보가 뭐 친박에서 뭐 많이 뭐 같이 저걸 하진 않을지라도 결집되진 않더라도 일정 예. 부분 아마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당선을 되는 표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어떻든 이번에 그 원내대표는 청와대하고 소통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 보거든요. 소통을 해서 이번 국정을 박근혜 정부의 그 안정적인 국정 수행 완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세 후보 중에는 정진석 후보가 가장 그래도 소통의 끈이 가장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원유철 대표 인터뷰를 봤는데 청와대와의 소통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청와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내 계파 간의 소통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새누리당 그리고 입장에서 뭐 그렇게 지금 봅니다. 이렇게 거론은 안 됐지만 사실 그 당내에서 가장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위 의장 후보에 김광림 후보를 갖다 정진석 후보가 이제 러닝메이트로 예. 삼았는데 그 부분도 좀 의원들한테는 평가가 좀 있으니까. 올라갈 요소가 예. 아닌가 그렇게 김관희 의원이 생각합니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분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다 여야 지도부 체제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짚어봤습니다. 대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하은호 인하대 초빙 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